네, 8월 13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미국이 금리 인상 행보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번 사이클에서 전격적으로 금리 인상 중단 선언까지 내게 될 것인가. 이게 지금 9월 FOMC에서 최대 화두입니다. 그런데 CPI와 PPI가 방향성을 좀 다르게 보여주면서 연준의 머리도 조금 복잡하게 됐어요. 그래서 셈법 자체가 조금 복잡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결정타 한방, 이번 달에 8월 달에 마지막 결정타는 이 개인 소비 지출 PCE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으로 8월 31일 밤에 발표되는데, 여기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PPI가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PCE도 안 좋은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도 생긴 거죠. 지금 생긴 거라서, 물론 이제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CPI와 PPI가 지금 방향성을 다르게 보였고, PPI가 CPI와 PCE의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라는 점에서 와, 연준 골아플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CPI, PPI 상황이 좀 엇갈리게 나오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지표와 관련해서 지금 엇갈린 신호가 나와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플레이션의 경로가 이 불균형할 거라는 점을 이번 상황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블룸버그는 나름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선적으로 예측하거나 예단하기가 지금 어렵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조금 돌려서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 CPI가 둔화세를 보이면서 PPI 역시 둔화세를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안 좋거든요. 원유 가격 오르고 있고 곡물 가격 오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소비자 물가에도 안 좋은 영향, 그러니까 다시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PPI의 상승이라는 거는 CPI와 PCE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지표들, 소비자 물가 지수에 있어서 선행 지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된다.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불균형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9월에 금리 동결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PCE나 CPI 상황이 오케이 쏘쏘 정도가 나와줘서 금리 동결을 하더라도, 이게 금리 인상 중단이 아니고 이번 사이클의 끝이 아니고 여차하면 11월에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멘트와 어떤 뉘앙스로 앞으로의 어떤 스텝에 있어서 어떤 멘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동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얼음땡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지금 약간 상황 자체가 복잡해졌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반가운 소식은 아닌데 어쨌든 지금 현실화 돼버렸습니다. 금리 이슈가 지금 화두잖아요. 전 세계 시장이 화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과연 금리 인상 안 하고 저렇게 버틸 수 있을까? 지금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하는 총재는 금리 관리에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꾸 무슨 정치 사회적인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멘트를 하다 보니까 이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하는이 사실 골치 아플 거예요. 금리를 올려도 문제고 동결을 해도 문제고,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장기화될 수 있고, 고금리 상황이,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중단하더라도 고금리 상황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 가능성이 커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이슈가 굉장히 지금 골치 아픈 화두 가운데 하나인데, 문제는 지금 이 고금리로 인해서 미국 정부 역시 굉장히 큰 지금 어떤 위기 상황, 굉장히 바보 취급을 받는 그런 상황이 하나둘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달러를 과연 이렇게 무한정하게 언리미티드한 느낌으로 계속 찍어내도 되는 거냐. 니들 지금 대책 없이 자꾸 돈만 찍어내서 채권 매입을 해서 시장에 돈을 풀고 부채로 경제를 지지하고 채권이자 뿡뿡 엄청 고금리 상황에서 지출하면서 대체 버틸 수 있는 거야? 이런 재정 적자 상황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특히나 지금 미국 경제 전반에 있어서 불안전성, 이런 어떤 불안감이 지금 깔려 있잖아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에서 중소형 중견은행들이 막 파산해버리잖아요. 반나절 만에 파산, 뱅크런 파산해버리고, 그게 한 군데만 무너져도 사실 굉장히 큰 이슈인데, 미국이니까. 우리나라 지역은행 어디 이름 들으면 아는 지역의 이름을 가진 은행 한 곳만 무너져도 그거 간단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중소형은, 그러니까
중형 은행이라고 해도 지방은행이라고 해도 사이즈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실리콘밸리뱅크 같은 경우에 얼마나 그 큰 상징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 세 군데 연쇄적으로 파산해버리지, 미국도 은행들 추가로 우려되는 곳들 한 10곳 신용등급 강등해버렸지, 심지어 하다하다 국가 신용등급까지 지금 까인 상황.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불안불안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길을 들였다라고 생각을 했던 신용평가사들이 지금 뒤통수를 때린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신용평가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죠. 미국이 무너지거나 잘못됐을 때 그 파급력이 워낙 세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지금 어떤 나름의 객관적인 제3자가 평가하는 입장에서도 미국의 경제 상황이 간단치가 않다, 이런 게 지금 이번 주, 지난 한 주 동안 계속해서 확인이 됐던 거죠.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굉장히 조금 이렇게 아프게 콱 꼬집어버리는 그런 멘트를 담은 기사를 하나 올렸습니다. 일단 제목부터가 그래요. 지금 세계에서 안전자산이라고 하고 있는 달러나 이제 국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 자리하고 있는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셈법,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제목을 뽑았는데, 재정 적자가 해결되지 않으면 2030년이 되면 미국 정부는 군대를 거느린 보험사꼴 날 것이다. 이게 되게 진짜 아프게 꼬집은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나라야, 군대가 있고, 그런데 보험사꼴 날 것이다. 계속 빚만 갚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라면. 그러니까 부채 경제 시스템이 워낙 견고하게 지금 자리 잡은 상황에 대해서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 좀 비판의 화살을 날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치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깐 것도 사실 이거는 국채 운용 방식에 대한 경고다. 그러니까 니들 자꾸 뭔가 경제 시스템에 적신호가 들어오면 그거를 근본적으로 시스템적인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 그냥 달러를 찍어내버리는 방식으로 기축통화국이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해서 달러를 찍어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빚을 내서 국가 경제를 부양하는, 그걸 지금 시스템화 해버린 거죠. 이게 지금 100년 경제학 역사에 없던 어떤 모델이 지금 등장을 하다 보니까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요즘에 뭐 JP 모건을 비롯해서 뭐 미국 경기의 방향성, 뭐 연착륙, 경착륙, 무착륙 이런 거 다 어긋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 냄새를 굉장히 잘 맡는 돈 귀신들의 입장이나 이 돈의 흐름에 있어서 학문적인 이론을 정립해 왔던 학자들조차도 지금 미국의 어떤 현실과 바로 근거리에 바로 앞에 머지않아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조차도 명확한 예측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웃기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아예 I'm sorry 그러면서 이렇게 증시 강세 보일 줄 몰랐어, 입장 철회할게, 뭐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싹 다 약간 병신 취급받기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없던 일이 생긴 거죠. 거기다가 따지고 보면 사실 굉장히 이제 역사적인 하나의 일대 사건이었던 팬데믹, 이 포스트 팬데믹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전히 팬데믹의 영향권 안에서 빚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관점에서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 부채 양산 시스템이 더 강화되다 보니까 이 달러, 이게 달러가 지금의 어떤 글로벌 기축통화로서의 지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또 크립토커런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뭐 비트코인이 됐든 이더리움이 됐든 XRP가 됐든 주요 메이저 코인 가운데 하나라도 어떤 리저브 커런시의 위상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달러가 종이 쪼가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달러를 더 이상 달러의 어떤 가치에 의해서 나라 경제가 휘둘리는 것을 막기 위한 미국 진영 밖에 있는 국가들,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러시아, 인도죠. 이런 나라들이 과연 이걸 계속 원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브릭스 공용 통화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파생적인 하나의 줄기 가운데 하나로 우리 같은 크립토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의 리저브 커런시 가능성, XRP의 리저브 커런시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정치권에서도 지금 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게 부채 한도 협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고치는 게 아니고, 시스템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게 아니고,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치킨 게임 양상을 보이면서 뭔가 대단한 정치적인 논쟁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사실상 보면 지들끼리 쇼하는 거죠. 쇼하면서 결과는 뭐다? 돈 찍어내기.
헬리콥터 머니 시스템이 계속해서 지금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목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는 건데, 특히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렇게 미국 연방 정부를 까는 그런 비판을 제시하면서 국채 관리라는 게 지금 개판이다. 역사적으로 한 100년을 보니까 야, 이거 국채 투자가 수익률 자체가 형편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928년, 98년 전에 100달러를 투자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3개월 국채의 경우에는 이 100달러가 2141달러가 되고, 회사채는 46,379달러가 되고, 주식은 62만 4,532달러가 되더라. 국채 투자 수익률이 가장 낮은데 그 비율이 워낙 현저하게 낮으니까 이거는 이 국채 운용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지금 갖기에 충분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40년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역시 40년 최고 수준의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국채 이자 부담도 지금 굉장히 커진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의회 예산국에서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23 회계년도 부채 규모가 GDP를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생산보다 빚이 더 이제 커진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지금 화폐 시스템, 이 엉망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완전 엉망진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되는 거지? 라는 어떤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을 좀 안기는 부분입니다. 이건 트위터에서 보고 가져온 건데, 최근 10년 동안의 수익률을 계산해 본 거예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3820%가 올랐고, 요즘 핫했던 이 엔비디아 11977%, 테슬라가 2279%, 의외로 테슬라가 별로 안 올랐어요. 애플 같은 경우에 1151%, 마이크로소프트가 1070%, 넷플릭스 역시 1070% 전후, 아마존, 페이스북 그 아래. 그리고 S&P 500이 216%, 골드가 40%. 이 와중에 이제 US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니까 31%가 10년 동안 올랐다라는 거죠. 와, 그럼 이 답 나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이제 답이 조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워낙 또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아직 비트코인 투자하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바라보는 시각들도 굉장히 많긴 하지만, 어쨌든 최근 10년 상황을 보면 그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막 환호했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11,977%, 비트코인 30,000%.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있었죠. 그것도 수차례 걸쳐서 3번, 4번에 걸쳐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인 수익률만 놓고 봤을 때만 우리가 고려를 한다라면 답은 나온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미국 경제 시스템, 통화정책 시스템, 이런 게 다 엉망진창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의외로 지금 러시아를 정말 금융 시스템,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완전히 추방시켜서 말라비틀어 죽게 만들려고 했던 미국이 했던 그 대상이 지금 러시아였잖아요. 대표적인 결정이 이제 스위프트에서 쫓아내버렸던 건데, 의외로 지금 러시아가 경제 회복세에 접어든 게 이번 2분기 GDP 발표를 통해서 확인됐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된 거는 이 스위프트 퇴출이라는 서방의 제재와 상관없이 러시아가 나름의 어떤 돌파구를 지금 찾았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무역결제가, 국경 간 무역결제가 막혀버리니까 아싸리 그냥 비트코인 화법화 시켜서 암호화폐를 통한 국경 간 결제,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회하는 수단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참 뭐 바라보기에 따라서 비판의 소지도 있는 건데, 어쨌든 크립토커런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로 또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 부여도 좀 가능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는 경제 회복세로 이번에 돌아섰다. 4분기 연속 역성장을 확인하다가 이번에 2분기에 GDP가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내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아무런 탈 없이 지금 이거 경제 전망치만 보더라도 2025년까지 플러스예요. GDP가 지금 플러스, 연율로 봤을 때 플러스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100% 단정적으로만 또 예상할 수 없는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모병이 강화됐고 이를 통해서 노동력 부족 이게 지금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맨파워가 부족해져서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라기보다 그런 어떤 안 좋은 가능성도 있고, 또 최근에 루블 가치가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박 굉장히 시간이 갈수록 좀 고조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좀 전쟁 이슈가 좀 사그라들어야 되는데 아무튼 좀 이렇게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러시아가 2분기 GDP 플러스 전환, 이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사실 이제 전쟁이라는 게 경제가 한번 어떤 퀀텀 점프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계기가 된다라는 거는 뭐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서도 다 확인이 됐던 거고,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서구 입장에서는 전쟁을 경제 발전의 도약의 발판으로 활용한 그런 역사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의외로 그런 어떤 사례의 연장선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참 여전히 모호합니다. 3만 달러 돌파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2만 9천 달러 중반에서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횡보 상황을 확인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거의 이제 한 달 넘었죠. 이런 횡보 상황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이더리움에 대한 지금 관심도가 좀 높아졌어요. 일단 무엇보다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데 이더리움 기반으로 한다, 이 자체가 이더리움의 어떤 잠재력, 이 포텐셜이 한번 터질 때가 됐구나, 이런 얘기들을 지금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용자가 4억 명이고 글로벌 마켓에서 페이팔 결제가 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미래 어느 시점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이 됐을 때, 그럼 이더리움의 어떤 신뢰성도 함께 고조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어떤 맥락의 고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건데, 시세 자체는 이더리움 역시 지금 1800달러에서 계속 횡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도를 요 며칠 사이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키웠던 거는 이 트럼프 이 트럼프 아저씨가 25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지금 홀딩하고 있다라는 게 이번에 법원에서 재무 기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전체 암호화폐 보유량이 지금 50만 달러 규모래요. 근데 그 중에 절반, 25만 달러 정도가 이더리움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트럼프가 NFT를 발행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수료로 받은 걸 그대로 홀딩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트럼프 NFT가 4,000개 발행이 됐는데 당일 완판이 됐고, 2023년 4월, 지난 4월에도 두 번째 NFT가 발행됐을 때 모두 다 완판이 됐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왜 사나 싶은데, 여기도 이제 워낙 좌우의 대립과 갈등이 선명한 곳이다 보니까 또 이제 트럼프 빠돌이들이 있죠. 그래서 빠돌이들이 또 이렇게 사주는 건지 또 당일 완판이라는 그런 어떤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받은 거 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수수료로 받은 게 27만 달러 규모래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25만 달러가 이더리움이라고 하니까 아마 그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시세 측면에서는 좀 지지부진하게 횡보 양상을 보여왔는데 지금 1600달러대에서 2000달러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게 3월 이후부터 계속 요 안에서만 지금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1816달러가 깨질 경우에는 1700달러, 여기까지 깨지면 1626달러, 그러니까 박스권 바닥까지 지금 후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반면 1879달러를 돌파할 경우에는 2000달러, 지금 상단 저항으로 작용하는 게 이 심리적인 수준이라는 게 또 의미부여가 되는 가격이 2000달러이기 때문에 이번에 1879달러를 돌파해 주면 2000달러까지도 반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삼각 패턴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주간 차트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서 잘 지지받고 뚫어주면 요 비율만큼 올라섰을 때 연말쯤 되면 2,500달러에서 3,000달러 정도의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속적인 저항 라인으로 작용해왔던 2,000달러 구간을 얼마나 잘 순조롭게 뚫어줄지 여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암호화폐 분석가 맥스가 하는 얘기인 건데 비슷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00달러를 뚫어주고 난다라면 2,400달러까지 나아갈 수가 있고, 반면 이번에
꺾인다라면, 지지라인에 빠진다라면 1,500달러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